네, 현재 일본에서는 국제통화기금 IMF의 연차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IMF가 일본이 유럽 위기에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고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본에서 국제통화기금, 세계통화기금의 연차 총회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일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살펴보죠. 저도 이제 국제협상에 이렇게 참여해보면, 개최국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면 그렇죠. 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례적으로 이렇게 경고한 것은 그만큼 이렇게 재정위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재정 사정이 상당히 안 좋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그 IMF 총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는 세계경제 전망 부분, 그리고 금융안정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유럽의 그 딜레버리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는 그 문제와 함께 일본이 유럽의 위기에 전철을 밟을 것이다 하는 이 경고가 국제금융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연히 일본에 대한 성장률의 둔화폭은 아마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국 중에서도 가장 내년도에 둔화폭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 그 성장률이 2.2%인데 내년도에도 1%더 떨어지죠. 이게 일본 경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한 위기가 많이 이번 안정보고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지금 위기의 그 징후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가 좀 불거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IMF의 금융안정 보고서를 저희가 오늘 이슈 따라 면면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본 경제가 유럽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라는 경고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 하나로 일본의 국가 채무가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미 그 위험 수위에 넘은 것은 사실이죠. 왜냐하면 국가 채무가 선진국 같은 경우는 GDP 비율 대비해서 100%가 넘으면 위험 수위가 이렇게 도달했다 하고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이런 것이 국제 3대 신용평가기관의 모습이었었는데요. 일본의 그 국가 채무는 이번에 보고서 보면 GDP 대비해서 225%입니다. 이 수준이 얼만큼 높은 수준인가 한 걸 말씀드리면 지금 그리스라든가 소위 배드 애플스 위기 발생국에 이렇게 문제가 풀어가지 않고 있는데요. 스페인도 오늘 좀 난기를 보이는 이런 상황인데요. 사실 이들 국가들의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해서 160에서 170%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25%거든요.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IMF에서 이렇게 파악하는 거 보면 한국이 GDP 대비한 국가 채무 비율이 지금 34%입니다. 이 수준 보면 225%다 하는 것은 사실상 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거 일본의 지금 재정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에 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재정 적자 국가 채무의 위험성이 도달했다 불구하고 일본의 무역 수지가 흑자를 기록해서 사실상 이 문제가 불거지지 못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본도 이 엔고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역 수지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 재정 위기 문제, 이 재정 국가 채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방금 무역 수지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본 경제 위기로 왜 유럽을 들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앞서 그 조희 기자께서도 유럽 금융기관들의 딜레버리지 하면 유럽 자체적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각도에 매일 같이 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위기 이 문제가 왜 일본의 재정 위기를 문제를 붕괴시킬까 하는 각도에서 보면 사실상 유럽 위기가 발생하면 안전 피난처라서 엔화가 강세를 붙는 상황이거든요. 지금까지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일본의 엔달러 환율 평균 수준이 79엔 정도로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계산해 봤더니 79엔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본 기업들이 현재 수출 채산성을 부담 없이 수출 채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90엔 정도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볼 때는 사실 지금의 환율 수준은 일본의 그 기업들의 채산성을 이렇게 맞춰주지 못하게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무역 수지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 재정 위기에 대한 경고가 과거 어느 때보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엔화 강세도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일본 경제 내부에서는 공동화 현상 두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엔화가 하나의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엔화 강세가 되니까 일본의 그 경제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엔화 강세에 따라서 지금 일본은 듀얼 도너츠 현상이다. 듀얼 이중적인 도너츠라는 건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공동화 얘기할 때는 도너츠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그런 각도에서 듀얼 도너츠 현상이라는 것은 엔화 강세가 되다 보니까 부실 기업이 정리되는 M&A 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실 자산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엔화가 강세되다 보니까 엔화 베이스로 환산시키면은 그만큼 더 싼 가격으로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내 자금이 지금 세계의 그 세컨더리 M&A 시장에 부실 기업을 이렇게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내선 자금이 좀 이탈하는 과정에서 일본 내 그 자금의 공동화 현상이 지금 우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는 수출 기업의 그 채산성을 맞춰주다 보니까 그 애국심이 일본 기업 중에서 가장 강하다는 도요타조차도 네. 일본 내에서 생산하면 채산성을 맞춰주기 어려운 것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과거 1980년대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이때는 동남아에 많이 진출했거든요. 일부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진출했는데요. 지금은 동남아보다는 멕시코에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일본 기업들이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결국 산업의 공동화 문제에서 네. 자금의 공동화, 산업 공동화 이게 듀얼 이렇게 도너츠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글로벌사에서는 GNP보다는 GDP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GDP 개념이라는 건 도메스틱, 일본 내에서 외국인인 일본 기업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 총합이거든요. 그러면 자금 나가, 기업 나가. 그러면 일본 내에서는 사실 부가가치가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했던 세계경제 전망 보고에서도 일본이 유일하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성장률 1%포인트 정도 급락하는 유일한 국가가 바로 이런 요인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는 굉장히 많은 굉장히 높은 크죠. 수치죠. 2%에서 1%면 절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시청자분이 보시기에는 어제 전망치 보면 2.2%에서 1%면 그게 이제 근데 우리가 보통 증가율로 따지면 50%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 경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결책이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일본 현재 경제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기가 회복되는 게 유일한 해법이죠. 지금 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굳이 드리지 않더라도 사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선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재정위기 문제 전부 풀어갈 수 있는 거는 경기 회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일본의 경제 구조상 자율적으로 경기 회복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고령층 비중이 젊은 층 비중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고령층은 젊은 층보다 사실상 저축률이 좀 높고 봐서 내수가 회복되기 못한 상황이거든요. 또 이런 고령층은 경제 시그널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이게 사람의 그 연령상 당연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경제 시그널에 대해서 이렇게 고령층 인구들은 반응하기 좀 상당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 상태에서는 경기를 회복시켜야 되는데요. 경기를 회복시키는 쓰는 정책 수단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상태에서는 전임 그 간나오토가 얘기했던 네. 간전 정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노다 정부가 지지도가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소비세 인상 같은 이런 것을 이렇게 집착하는 것도 바로 이유이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부유층들의 반발로 인해서 이 간전 정책도 경기 회복의 유일한 수단으로 제3의 정책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는 사실 추진하기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일본의 정부다, 노다 정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IMF의 금융안정 보고서 같은 경우에서도 일본을 차기 재정위기 후보지로 꼽는 시각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위기, 일본 굉장히 안 어울리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 문제는 좀 IMF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그 내용을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동안은 국가채무비율이 225% 세계에서 최고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 재정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했을 때는 일본의 N표시 국채가 대부분 일본 국민들이 95%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많은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금융이 결국은 개인들이 라스트 리조트 최후의 보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재정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다행히도 그동안 개인의 그 갖고 있는 금융자산이 국가의 부채보다 많았습니다. 그럼 개인의 그 금융자산이 국가 채무보다 많다 보니까 이 국가 채무비율이 220%가 된다 하더라도 일본은 재정위기가 이렇게 봉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보면 앞서서 말씀드린 같이 지금은 자금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상 기업들이 보유하고 그다음에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금도 밖으로 나가는 상태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들이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벌어놓던 자산들을 쓰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의 금융자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 국가 채무에 비해서 많았던 개인의 금융자산이 지금 갈수록 줄어들다 보니까 네. 이 IMF에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이제는 일본의 유럽위기와 같은 이런 전철을 밟을 것이다 하는 선제성 경고에 나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주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는 그 주도력이 좀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는 이 카리스마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세계경제도 그렇고 어려우면 난맥상을 보이면 카리스마적인 기업인, 카리스마적인 대통령, 카리스마적인 IMF 총재 어떤 국제기구들의 그 역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노다 지금 정부 어렵게 재신임 됐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도는 지금 27% 경우에 따라서는 재신임하고 난 이후에 실망감이 작용해서 한때는 25%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경제에서 보면 정책 시그널에 대해서 국민들이 레스폰스하는 이 정도가 국민의 지도에서 많이 하는데요. 지도가 40% 이상일 때는 시그널 경제, 반응을 잘한다. 그다음에 40% 밑일 때는 좀비 경제다 이 표시하는데요. 네. 지금은 국민의 지도가 바탕이 돼야지 카리스마적인 지도력이 발휘하는데 이것도 좀 못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복합적 요인 때문에 사실 일본의 유럽 전체를 밟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 경제 성장률도 이번 보고서에서 사실상 2%, 1%로 증가율로 보면은 50% 이상 이렇게 급락시키는 이런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IMF 연차 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일본의 재정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배경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